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자영업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눈물을 쏟았는데요.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분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국 PC카페 대책연합회 김기용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하고 간담회에 참석하셨는데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요?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선준 위원님이랑요. 예. 5분 국회의원님들 만나고 왔습니다. 예. 저는 이제 현재 PC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호프집 운영하는 사장님, 코인 노래방 운영하는 사장님, 카페, 베이커리 사장님들과 예. 코로나19 대응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로 지금 집합 제한과 집합 금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업종들이 모였는데요. 예. 저희가 국회의원님들께 드렸던 말씀은 좀 방역 기준을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조정해달라는 얘기 드렸고요. 예. 피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이 너무나 절실하다는 거, 예. 그 내용 가지고 간담회했습니다. 예. 자, 형평성 이야기는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 구체적으로 혹시 지금은 9시까지 금지고 예. 5인 이상 못 모이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나요? 예, 정확히 전달해드렸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어떠한 업종은 9시에 문을 못 열게 하고 예. 그 9시를 못 열게 하는 업종 중에서도 실제로 어떤 곳은 착석이 가능하고 어떠한 곳은 착석이 가능하지 그렇죠. 않는 예. 그런 부분들이 명확한 근거 기준이 없이 예. 무작정 따라라 이렇게 현재 내려와진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근거를 좀 제시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영업을 제한을 해야 되면 예. 왜 제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그거를 수정을 해서 안전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는 예. 시스템을 자영업자들도 만들지 않겠냐. 그런 부분도 예. 같이 나눴습니다. 내일쯤에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예상이 아니라 지금 오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속보로 예.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제한을 푼다. 그리고 지금 9시 영업 제한이 10시에까지 1시간 늘려준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방역 협조를 요청을 하셨는데 예. 1년이 넘도록 자영업자들을 협조를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계신 분들이 없어요. 전무하다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안이 나오더라도 18일에는 그냥 정상적인 영업을 하겠다 하는 자영업자분들도 계시고. 명령 거부하겠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게 몇 명이 아니고요. 많은 사장님들이 문을 열지 않으면 당장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1년째인데 예. 주위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가게 정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폐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폐업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낫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폐업을 하고 싶어도요. 그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저희가 폐업을 하게 되면요. 그 임대료는 저희 다 빚이에요. 예. 그리고 시설 투자한 업종 같은 경우는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시설 투자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폐업을 하게 되면 그걸 일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일시 상환할 돈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고 계속 카드 돌려막기 하면서 하던 게 터진 게 지금 한 수개월 전부터 또 터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카드 돌려막을 카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금융이라는 거는 한번 어긋나면 한번 신용이 떨어지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자영업자들의 80%가 신용 불량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 힘든 상황을 좀 저희는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개인 한 명만 일이 아니고 또 딸린 식구들도 있고 하니까 직원들도 있고 많은 걱정이 되시겠죠. 오늘 간담회 하시면서 눈물 흘리셨던데 왜 그랬습니까? 제가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코로나에서 자영업자들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었어요. 예.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울면서 오는데 친구가 너네 아빠 장사하니까 넌 코로나를 옮기는 애라고 안 놀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 왜 아빠 뭐 한다 그랬어? 그랬더니 아빠 PC방 한다고 했더니 애들이 PC방은 코로나 옮기는 곳이니까 제 근처에 가면 코로나 옮으면 우리 집에 피해 간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직도 그 말씀 아이한테- 하시면서 눈물 흘리셨군요. 예. 예, 왜냐면 아이한테 제가 거짓말을 시킵니다. 어디 예. 가서 아빠 장사한단 말 하지 말라고. 예. 그리고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그리고 예. 둘째가 이제 5살입니다. 저희 애가 셋인데 저희 아들들한테 계속 거짓말을. 왜냐면 아이들이 눈총을 받아요. 예. 그런 상황 때문에 가슴이 예, 아파서.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아이한테는 아빠의 직업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그 또, 전까지는 아이들도 이제 저희 PC방 와서 저희가 간식도 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항상 자랑했던 친구였는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좀 참 상황이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예.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안건을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달했습니다만은 예.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가 안 났으니까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발표되면 어떤 걸 좀 바꿔서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십니까? 우선은 자영업자들은 정상 영업인 상황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 방역들을 하시잖아요, 국민들께서요. 예. 이미 한 50% 정도는 매출이 감소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정상 영업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될 거란 보장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정상 영업이 가장 간절하고요. 예. 현재 시스템에서 안전한 업종들 같은 경우가 있어요. 방역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방역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은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종들은 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예. 어떠한 부분이 잘 되고 있고 어떠한 부분이 안 되는지를 찝어주면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항상 협조적이었습니다. 그 방역 당국의 조치 같은 거는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따를 테니까 어느 정도 풀어달라 이 말씀이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상 영업을 일단 가장 간절하고요. 예. 그 방역 시스템에 관해서 항상 의논을 하고 같이 예. 협약을 하면서 예. 단계별로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이런 공동 대표단들이 있으니 그 대표단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지급하기로 했고 혹시 4차 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선별이나 네. 보편이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보편 지원제가 정말 좋습니다. 어허. 전 국민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지원한다는 건 너무 좋고요. 예. 근데 저희가 왜 이제 핀셋 지원금을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다 재난지원금을 주셨잖아요. 예. 근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사실은 어떠한 회복도 없었고요. 예. 그것이 그 보편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 지원금으로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별로 지급받았을 때? 보편적으로 했을 경우에요. 전 국민한테 그러니까 줬을 때요? 예.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서 일단 지금 죽어가고 지금 회복이 불가능한 곳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업종별로 그거를 분류를 해서 예. 선별적일 때가 있고 보편적일 때가 있는데 예. 그동안은 보편적으로 지원을 해왔으니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좀 힘내시기 바라고요. 예,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PC 카페 대책연합회 김기영 대표였습니다. 이슈 언박싱 신장식 변호사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박정호입니다. 박종호 기자는 전화네요. 예, 신장식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왔고, 네, 안녕하세요. 저쪽 먼 스튜디오에 계십니다. 예. 네. 자, 박종호 기자 우선 오늘 코로나 확진자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나흘째 500명대를 유지했는데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13명 늘어서 어제보다 11명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이 484명, 해외 유입이 29명인데요. 최근 일주일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기준인 지역 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523명으로 2.5단계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 동대문구 소재의 역사와 관련해 누적 확진자 12명으로 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 경기 오산시 교회에서는 지난 10일 첫 환자가 나온 다음에 접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3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특히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전날보다 16명 늘어가지고요. 총 729명인데요. 이 중 열방센터 직접 방문자는 이 방문자 중에 확진자는 227명이고 예. 이를 통해서 확진된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지금 예. 문제입니다. 예. 전국 9개 시도에 50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이 방대부는 이 열방센터 방문자가 3천여 명에 달하지만 이 중에 38.1% 1,138명 아직 검사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빨리 검사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현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사무실 방문자 1명 더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고, 이현주 예비후보 사무실 18일까지 업무를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진복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이 자원봉사자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진복 예비후보 사무소도 방역을 위해 잠정 폐쇄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1000명대에서 500명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고요. 네. 자, 신 변호사님, 내일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이 있다고 하던데 벌써 뭐 이야기가 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내일 2.5단계 거리두기 조정을 하게 되면 5인 이상 집합 모임 하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금지를 하되 한 2주 정도 연장해서 계속 금지하되 시간을 9시에서 10시까지, 9시까지만 식당 영업하게 했었는데 늘린다든지 또는 식당이나 브런치 카페 등등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었잖아요. 매장 내에서. 이 부분을 카페로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그래도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확정적으로 발표가 날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방금 자영업자랑 대표랑 통화를 했습니다만 다시 2주간 연장을 한다. 5인 이상. 그리고 1시간 정도 늘려준다. 만일 그렇게 되면 집합 명령 금지 같은 거 따르지 않겠다. 벌써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내일 어떤 결정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래 협조를 했거든요, 사실. 1년입니다. 1년 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식당처럼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 이게 논의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카페 사장님들이 정부를 상대로 18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헌법상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는 보면 카페 사장님들이 제일 옆에는 브런치 카페 같은 데는 테이블에 앉죠. 테이블에 앉거든요. 예. 빵 하나 시켜놓고, 그다음에 햄버거 가게 햄버거 하나 시켜놓고 콜라 하나 시켜놓고, 햄버거 가게 가보니까 콜라만 음료수만 시켜서는 또 앉을 수가 없고 햄버거까지 시켜야, 이거랑 우리 그냥 커피에다가 조금 다과류 파는 거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고 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제 헌법 소원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이 시혜냐 권리냐 이 부분입니다. 예전에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1990년대 초반에 참여연대 이런 데서 처음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헌법상에 합법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헌법상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손실보상,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 행위를 하더라도 여기에 재산권에 침해가 있으면 돈 정당하게 보상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손해배상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피해를 회복해 주는 거고, 국가는 합법적으로 제대로 일을 했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한 우리의 손실도 국가에서 보상해 줘라고 하는 요구인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문을 닫은 게 아니고 정부가 문을 열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보상을 이제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고, 아마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 같고요. 예, 그래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당연히 힘들 텐데,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제 택배 노동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일거리가 또 너무 많아서 과로로 또 많은 사람들이 숨지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설명절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더 아마 과로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지난해 연말 과로사 대책이 발표는 됐습니다만 달라진 점이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택배 노동자들이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택배노동조합은 오늘 오전에 사회적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밝힌 내용이 설 명절 특수기 전까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대책이 합의되고 즉시 시행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택배사들이 과로사 대책을 지난해 발표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5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쓰러졌고 그중에 1명의 과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19일로 예정된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일과 21일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거고, 이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뭐 눈에 뻔히 보인다는 거죠. 계속해서 택배 노동자들이 쓰러지는, 그러니까 피해를 불보듯 뻔한 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요구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분류 인력 투입과 그에 따른 비용을 택배사가 전액 부담해달라. 또 야간 배송 중단과 지연 배송 허용, 택배 요금 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합의가 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 총파업에 CJ 대한통운, 우체국 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5개의 택시사 소속 전국 택배노조 조합원 5,500여 명이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신 변호사님? 네네. 계속해서 사망자가 속출했을 때는 정부도 그렇고 택배업체도 그렇고 대책을 내놓고 지키겠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졌나 보죠? 잘 안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롯데택배나 한진택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2가지인데 하나는 분류 작업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네. 심야 배송 너무 늦게까지 일하는 거 이 부분인데 예. 롯데나 한진택배가 롯데는 60명, 한진은 200명 정도 분류 기사를 투입을 하겠다. 분류 인력. 근데 그 택배노조에서 얘기한 바로 따르면 택배노조 조사에 따르면 단 한 명도 투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사회적 신뢰가 이제 무너졌고 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나왔던 게 택배회사의 선의에만 의존하던 거라서 실은 예. 지난 1월 8일 날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즉 세칭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라는 게 예. 제정이 됐어요. 근데 예. 문제는 저는 이게 국회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갔어야 되는데 택배 노동자들을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 등이 있지 않습니까? 등. 예. 이 등에 분류 작업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즉, 분류 작업을 택배 회사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택배 기사한테 이 분류 작업을 밀어도 되느냐를 등이라는 말 뒤로 숨어버렸어요.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결 분류 작업도 택배 회사에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좀 법안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그저 선의에 의존해 택배 회사의 선의에 의존하는 합의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강제할 수 있었는데 이걸 등 뒤로 국회의원들이 좀 숨었다.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또 좀 넘어가 봅시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태 유죄가 최종 확정된 날이었는데 또 다른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박정 기자님?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는 계기가 된 거죠. 2014년에 이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를 하면서 이 전국을 뒤흔들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조응천 그리고 박관천 이 두 사람이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씨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제 대법원을 통해서 전단된 문건은 원본 파일을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이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보실 수 없다. 이런 취지로 판시가 나왔고요. 다만 재판부는 유출 문건 17건 중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행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박관천 전 행정관의 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돼서 박 전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요. 문건 유출 행위는 박 전 행정관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나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도에 탄핵이 됐었는데 지금 이 사건은 2014년 11월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만일 이때 그 언론 의혹 보도에 대해서 제대로 검경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그때 국정농단이 드러나지 않았겠느냐. 근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검경이 여기에 충실히 따랐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찌라시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그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출 행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예. 그러니까 국기문란 행위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보도됐던 내용들이 미리 좀 제대로 좀 수사가 되고 후속 보도가 이어졌다면 실은 이런 국정농단 사태까지 탄핵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죠. 아하. 그러니까 빨간 신호등이 불이 깜빡깜빡 켜지고 있는데 신호등을 부셔버린 거죠. 예.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건 내용 진위보다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정말 강도 높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 당시에 세계일보 앞에서 뭐 검찰이 뭐 곧 압수수색 할 거니까 세계일보 기자들이 본사로 그 사옥으로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저도 그 앞에 가서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검찰이 정말 오나 안 오나 봤었는데 뭐 결국 오지 않았지만 그만큼 이 보도 내용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언론의 재갈 물리기라는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사건의 진실이나 아니면은 어떤 중요한 그 알맹이보다 그 겉의 모습들 이게 어떻게 유출된 거냐 여기에만 집중해서 이걸 수사했던 모습들 검찰의 그런 행위들이 아직도 저도 기억이 나고요. 예. 그 당시에 2015년 1월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지금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죠. 맞습니다. 예. 네, 그때 수사해가지고 수사 결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청와대 내부 문건은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풍문을 과장하고 짜깁기 한 것이다. 이번 수사가 찌라시나 근거 없는 풍설을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하는 잘못된 풍토를 돌아보고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런 수사 결과 발표했어요. 네. 근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박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예. 검찰이 받아서 수사 결과를 내놓은 거랑은 진배가 없습니다. 진배가 예. 다를 게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수사팀에서 그대로 받아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90년대 또 92년 대선 직전에 터진 초원 복국집 사건이 생각나는데 그때도 야당 관계자가 이거를 녹취하고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부정선거를 기획했기 때문에 그 네. 공무원들이 그런데 갑자기 언론과 우리 정부는 이거는 부정선거 기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도청한 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물타기를 시도했어도 그게 먹혔고 이번에도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은 문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유출을 했느냐. 유출이 크다. 이런 걸로 몰고 와서 결국 또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인정이 돼서 박관천 씨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사실 대법원 판례상 공무상 비밀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상당한 알려지는 게 상당한 이익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얘기가 됐던 게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정윤회 측 동향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 국가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냐. 무슨 공무사에 이익이 있는 거냐. 그게 침해돼 갖고 매우 어려워지는 일이냐. 이게 공무상 비밀에 속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저는 따져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쉽게 이 문건 자체가 공무상 비밀에 속한다라고 판결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은 한번 따져봐야 된다. 예. 어쨌든 조홍천 의원은 무죄를 받았고 박관천 전 경장은 집행유예. 뭐 어쨌든 실형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대상이 된 게 실형이 나온 이유가 조홍천 의원이랑 박관천 전 경정이 상의했던 게 있고 박관천 경정이 혼자서 단독으로 했던 게 있는데 이 단독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이 난 겁니다. 예. 자, 조홍천 의원은 어쨌든 이 사건으로 청와대에서 나오게 됐고 결국은 민주당 간판으로 지금 재선에 성공한 상태고 유상범 의원은 뭐 이 사건으로 검찰 나온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검찰 나와서 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됐고 참 재미난 인연이라고 할까요? 묘한 인연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야로 나눠져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조홍천, 박관천 재판 얘기까지 해보고 해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